박민서의 하루는 언제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끝으로 스며드는 새벽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권태만 회장의 거대한 저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드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희미해서 사람들은 종종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했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2년간 공들여 만든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거실의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를 진공청소기로 밀었다. 모터 소리만이 저택의 정막을 채웠다. 그녀의 시선은 카펫의 복잡한 문양을 따라 움직였지만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어젯밤 서재에서 흘러나온 권태만 회장과 그의 수하 사이의 대화였다. 그들은 제주도 개발 부지와 인허가 문제에 대해 속삭였고 권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 특유의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청소를 마친 그녀는 먼지 하나 없는 유리 테이블을 다시 한번 닦았다. 테이블 위에는 권 회장 가족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내인 나혜린 여사와 외아들 권민준. 사진 속에서 그들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 미소는 그녀의 아버지 강 회장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강서윤.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화장품 및 패션 기업인 아우라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러나 5년 전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부회장이었던 권태만이 회사를 장악하면서 그녀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세상은 그를 비운의 기업을 되살린 구원자라 칭송했지만 서유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찬탈이었다. 그때 2층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비서, 거기 있어? 내 레몬 생강차 아직 멀었어? 나혜린 여사였다. 서유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박민서라는 가면을 다시 단단히 썼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사모님. 곧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순종적이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흐르고 있었다. 나혜리는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그녀는 매일 수백만 원짜리 쇼핑을 즐겼고 집안의 가구들은 한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녀가 마시는 차 한 잔에 들어가는 유기농 재료들은 서윤의 한 달치 월급보다 비쌌다. 이 모든 부는 원래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것이었다. 서윤은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그녀의 계획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 저택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권태만이 그녀의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이 집은 적의 심장이었고 그녀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다. 쟁반을 들고 2층 침실로 올라가자 나혜리는 화장대 앞에서 막 배달된 보석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서윤을 거울로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거기도. 그리고 오늘 저녁 파티 때 입을 드레스 좀 골라줘. 디자이너가 샘플을 몇 벌 보냈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네. 그녀의 말투에는 하녀에게 명령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와 핸드백, 구두가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최고급 백화점의 VIP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서유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아우라 그룹의 돈으로 사들인 것들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실크 드레스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복수심을 다졌다. 그녀는 나혜린의 취향에 맞는 화려한 검은색 드레스를 골라 나갔다. 나혜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넌 쓸모가 있다니까. 눈썰미가 있어. 그 칭찬 아닌 칭찬의 서유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권 씨 일가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여야만 했다. 그래야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낼 테니까. 오후가 되자 권태만 회장이 귀가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풍기며 집으로 들어섰다. 그는 서재로 직행하며 서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윤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가 차와 다과를 준비했다. 서재 문틈으로 그의 통화 내용이 새어나왔다. 김 의원, 일은 잘 처리되고 있소. 걱정 마시오. 아우라의 후원이면 다음 선거도 문제없을 테니. 서유는 쟁반을 든 채로 잠시 복도에 멈춰 섰다. 김 의원. 그녀가 수집하고 있는 권태만의 부패한 인맥 리스트에 또 하나의 이름이 추가되었다. 그는 회사의 돈을 이용해 정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견고히 쌓아 올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정도 경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떠올리자 서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눌러야 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여 권태만에게 아첨을 떨었다. 서유는 다른 사용인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빈잔을 채웠다. 그녀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모든 대화와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마치 스펀지처럼 정보를 빨아들였다. 누가 누구와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는지, 어떤 사업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들의 관계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파악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나혜린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내 목걸이,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어. 순식간에 파티장에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 목걸이는 오늘 낮에 그녀가 자랑하던 수십억 원짜리 한정판 보석이었다. 권태만은 즉시 경호원들에게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나혜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음료수 쟁반을 든 채 굳어있는 서윤에게 멈췄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서윤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너야, 네가 내 목걸이를 훔쳤지? 아까부터 내 주변을 알짱거리더니 당장 내놔.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윤에게로 집중되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혜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가난한 것들은 다 도둑이야. 분명히 네가 훔쳐서 어디 숨겼을 거야. 여봐라. 당장 저 애방을 뒤져. 경호원들이 서윤을 붙잡았다. 서윤은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은 곧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는 나혜린과 이 상황을 귀찮다는 듯이 지켜보는 권태만을 번갈아 보았다. 권태만은 아내의 소란이 자신의 체면을 구긴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 듯 보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경호팀장에게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잠시 후 한 경호원이 서윤의 작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바로 사라졌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목걸이는 서윤의 낡은 옷가지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서윤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방에 목걸이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나혜리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이 더러운 도둑년,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경찰에 신고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테다. 권태만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다. 경찰까지 부를 것 없소. 그냥 내쫓아. 우리 집안의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져서 좋을 것 없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서유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저택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소지품이 담긴 작은 가방도 함께 던져졌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화려한 파티장의 불빛과 음악 소리가 담장 너머로 아득하게 들려왔다. 서유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온몸이 굴욕감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 눈동자 속에서는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박민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강서윤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단 한 사람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권태만, 나혜린, 당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를 얕본 것이다. 차가운 밤의 도시 공기는 권태만의 저택을 둘러싼 인공적인 온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강서윤은 뺨에 남은 손자국의 통증을 느끼며 어둠 속을 걸었다. 굴욕감은 이미 차가운 결의 아래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그녀의 세상이었던 그 화려한 감옥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목적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번화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 안의 평범한 사람들, 하루의 고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서유는 잠시 이질감을 느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평범한 삶과 동떨어진 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왔다. 버스는 도시의 오래된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높고 반짝이는 빌딩들은 점차 낮고 정겨운 건물들로 바뀌었다. 마침내 그녀는 목적지에서 내렸다. 익숙한 골목길,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끔 찾아왔던 곳이었다.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한옥. 그곳이 바로 최 집사가 은퇴 후 머무는 곳이었다. 최 집사는 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시작해 평생을 집사로 일하며 강씨 일가를 보필한 아버지에게는 형제와도 같았던 사람이었다. 서유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박민서가 아닌 온전한 강서윤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에 최 집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늦은 밤에 방문객의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걱정으로 크게 흔들렸다. 아가씨,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는 서윤의 붉게 부어오른 뺨과 흐트러진 옷차림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최 집사의 품에 안겼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연약함이 그 순간 터져 나왔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최 집사는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의 성품처럼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서둘러 따뜻한 물수건과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윤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거칠지만 다정한 손길에 서윤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집에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하신 겁니까? 최 집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목걸이 도난 사건과 나혜린의 모함, 그리고 권태만의 냉혹한 처사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최 집사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감히 돌아가신 회장님의 따님에게 이런 짓을.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을 평생의 주인 이상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킨 서윤이 입을 열었다. 괜찮아요, 집사님. 어차피 시간 문제였어요. 그 집에서 나올 구실이 필요했는데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최 집사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가씨, 지난 2년의 고생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셨으니 어떡합니까?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소득이 없진 않아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난 2년간 저는 그냥 청소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했어요. 권태만이 누구와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전부 다요. USB 안에는 서윤이 박민서로 살면서 모은 방대한 양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권태만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 서재에서 몰래 촬영한 문서들, 그의 비자금 흐름으로 의심되는 메모, 그리고 그와 결탁한 정재계 인사들의 리스트까지. 그것은 지난 2년간 그녀가 굴욕과 고통을 견디며 얻어낸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최 집사는 USB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치밀하고 대담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20살 남짓한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는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던 어린 서윤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권태만의 위선적인 조사를 받으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가녀린 소녀였다.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슬픔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렸고 무력했어요. 권태만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집어삼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경찰도 검찰도 모두 그의 편이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 과거의 아픔이 스쳤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분을 세탁하고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일부러 권태만의 저택에 가사 도우미로 지원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적의 심장부에서만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최 집사는 처음에는 그녀의 계획을 극구 말렸었다.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만 복수를 향한 그녀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윤은 최 집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집사님.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거예요. 아우라 그룹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태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최 집사는 서윤의 눈을 한참 동안 마주 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돌아가신 강 회장의 모습을 보았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한 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았던 그 강직한 눈빛을 최 집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아가씨. 이 늙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가씨를 돕겠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제 마지막 충성입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굳건한 신뢰와 결의가 오갔다. 서윤은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 가득 그녀가 정리해 놓은 파일들이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야 해요. 권태만이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곳, 그의 돈줄에 작은 흠집을 낼 거예요. 그녀는 어젯밤 엿들었던 제주도 개발 부지 관련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권태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려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정의감 넘치지만 아직 힘이 없는 언론인. 그래서 더 절박하게 특종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요.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길고 외로운 싸움, 그 첫 번째 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시간,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최 집사의 작은 한옥은 강서윤의 새로운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서윤이 2년간 모아온 정보들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데 몰두했다. 낡은 서재의 공기는 오래된 책 냄새와 뜨거운 차의 향기,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권태만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서윤의 손가락이 한 녹음 파일 위에서 멈췄다. 권태만의 서재에 설치해 두었던 초소형 녹음기에 기록된 그의 통화 내용이었다.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주도 신공항 부지 인근 차명회사 내부 정보와 같은 단어들은 명확하게 들렸다. 서윤은 이 파일을 다른 문서들과 교차 검토하며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권태만이 차명으로 세운 유령 회사를 통해 아우라 그룹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 발표 전에 제주도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걸로 시작해야겠어요.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노트북 화면의 데이터들을 쫓으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배임 행위죠. 권태만은 이걸로 최소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길 거예요. 최 집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아가씨, 이 정보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시겠습니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권 회장이 배후를 찾아내려 혈안이 될 겁니다. 그의 우려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권태만의 정보망과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설픈 제보는 순식간에 짓밟히고 제보자의 신원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서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총이 아니라 메스가 필요해요. 대형 언론사는 권태만의 광고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대신 작지만 날카로운 인터넷 경제 매체를 이용할 거예요. 정의감은 투철하지만 아직 명성이 높지 않아 세상을 뒤흔들 특종의 목마른 기자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신중하게 고른 몇몇 기자들의 프로필을 최 집사에게 보여주었다. 그중 한 명, 파이낸셜 투데이 소속의 김민석 기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를 여러 차례 파헤치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데스크의 압력에 막혀 기사가 나가지 못한 이력이 있었다. 그의 기사들에는 분노와 정의감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다. 바로 서윤이 찾던 사람이었다. 계획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서윤은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증거인 녹음 파일 대신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과 토지 거래 내역,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가 권태만의 오랜 신복 중 한 명의 처가와 관련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만을 담아 메일을 작성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면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나머지는 기자의 능력에 맡겨야 했다. 며칠 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김민석 기자는 끈질긴 취재 끝에 서윤이 던져준 미끼를 물었다. 아우라그룹 제주개발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회장 측근 연루된 유령회사 발견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사는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금융계와 언론계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 시각 아우라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지진이라도 난 듯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태만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보고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감히 어떤 놈이 내 뒤를 캐고 다녀. 그는 집무실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비서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기사의 내용은 너무나도 정확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돈벌이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당장 이 기사 내리게 해. 해당 언론사의 광고 중단하고 법무팀 시켜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기자, 뒷조사에서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권태만의 명령에 아우라그룹의 위기관리팀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소문은 주식시장에 빠르게 퍼졌고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이사회에서는 몇몇 이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권태만은 그들을 진정시키고 내부를 단속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한편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아우라 그룹 재무팀의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지혁. 그는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졌지만 출신 배경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매번 승진해서 누락되고 상사에게 공을 빼앗기는 만년대리였다. 그에게 회장실의 법무팀으로부터 긴급 업무 지시가 내려왔다. 제주도 토지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재무 자료를 검토하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지루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지혁은 마지못해 데이터를 열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지혁은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미간을 찌푸렸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유령 회사로 들어간 자금은 아우라그룹의 해외 자회사에서 나왔는데 그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흔적이 보였다. 평범한 토지 매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정교한 자금 이동이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설계한 흐름이었다. 그의 전문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홀로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회사의 보안망을 조심스럽게 우회하며 관련 서버의 더 깊은 곳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화면 위로
수많은 숫자와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탐정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마침내 그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제주도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과거 아우라 그룹의 M&A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컨설팅 비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의 실소유주는 권태만의 아들 권민준으로 되어 있었다. 한지혁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그가 처음 생각했던 내부자 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리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것은 회사의 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꼴이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이 사실을 못 본 척 덮고 시키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지혁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이 작은 발견이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한지혁의 세상은 그가 발견한 데이터 파일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밤을 새워 마주한 모니터 속의 숫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지문이었고 아우라 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의 심장을 좀먹고 있는 암세포의 지도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두려움과 정의감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지적 희열이 뒤엉켜 혼란스러웠다. 그는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회사 내부는 이미 권태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터였다. 경찰이나 검찰? 그 역시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발견한 비자금 흐름도에는 이미 유력 정치인과 고위 검찰 간부들의 이름이 암호처럼 얽혀 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감해질 뿐일 것이다. 며칠 동안 그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의미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홀로 남아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백업하고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부패의 규모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권태만은 지난 5년간 회사를 사유화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의 회사 이메일로 의문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고 제목도 없었다.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우려던 순간 그의 눈이 메일 본문의 짧은 한 문장에 고정되었다. 제주도 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도는 M&A 컨설팅 비용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지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M&A 컨설팅 비용. 그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혼자서만 알아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연결고리였다. 누군가 그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다. 최초의 의혹 기사를 터뜨렸던 익명의 제보자.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은 한지혁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다. 당신은 누구지? 몇 시간의 침묵 끝에 답장이 왔다. 당신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오. 내가 보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메일에는 보안 통신 프로그램 설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권태만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혼자서는 이 거대한 악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했다. 곧바로 대화창이 열렸고 K라는 아이디의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지혁 씨, 당신의 용기와 능력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K-프레이, 즉 강서윤은 한지혁에게 그가 놓치고 있던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그녀는 권태만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의 패턴, 자금 세탁에 동원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 그리고 비자금 관리인들의 신상에 대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가 주는 정보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한지혁의 분석 능력과 결합되자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다. 한지혁은 서윤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는 마침내 아우라 그룹의 비밀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판도라라는 이름의 파일을 찾아냈다. 그 파일은 2중, 3중의 암호로 잠겨 있었지만 서윤이 알려준 결정적인 힌트, 즉 그녀 아버지의 기일을 비밀번호로 입력하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해제되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한지혁은 숨을 삼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권태만의 검은 왕국 그 자체였다. 지난 5년간 조성된 비자금의 전체 규모와 사용 내역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정치인, 관료, 법조인, 언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된 뇌물의 액수와 명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층의 부패 카르텔을 증명하는 명백한 장부였다. 이제 한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약속 장소는 문을 닫기 직전에 낡은 시립 도서관 역사 자료실이었다. 서윤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최 집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곧이어 약속한 인상착의의 한지혁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마주한 자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일부러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책장 뒤편에 서서 그가 먼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는 그에게 보안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뒤쪽 세 번째 책장 조선왕조실록 코너를 보시오. 한지혁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낡은 책 한 권이 꽂혀 있었다. 책갈피처럼 삐져나온 작은 쪽지가 보였다. 그가 쪽지를 펼치자 아직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팀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권태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약한 고리인 그의 아들 권민준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한지혁은 쪽지를 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를 부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렬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동맹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눈과 귀의 역할을 했다. 서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판을 짜고 다음 공격 목표를 정하는 두뇌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권태만의 부패 네트워크를 지도처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권태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독거미들의 명단이 하나씩 채워져 나갔다. 그들의 반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권태만의 거대한 성은 겉보기에는 철옹성 같았지만 강서윤은 그 성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권태만의 유일한 아들이자 아우라 그룹의 황태자인 권민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교활함이나 냉철함을 조금도 물려받지 못한 채 오만함과 어리석음만을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였다. 서윤의 다음 목표는 바로 그 약한 고리 권민준이었다. 그녀는 한지혁과의 보안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다.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돌부터 빼내야 합니다. 권민주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돌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굴을 방향을 살짝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다. 권민준의 탐욕과 공명심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한지혁은 즉시 권민준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어렵지 않게 권민준이 상습적인 온라인 도박과 위험천만한 주식 투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민준은 SNS에 값비싼 시계와 슈퍼카를 과시했고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이 마치 천재적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글을 수시로 올렸다. 그는 실력 없이 자신감만 넘치는 덫을 놓기에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서윤과 지혁은 정교한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적절한 미끼를 물색했다. 한지혁은 자신의 분석 능력을 이용해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해 주가가 낮은 바이오 벤처 회사 바이오셀텍을 찾아냈다. 이 회사는 곧 혁신적인 항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성공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그들이 이용할 지점이었다. 다음 단계는 이 미끼를 권민준에게 던져주는 것이었다. 서윤은 자신이 저택에서 일하며 파악해둔 권민준의 인맥을 활용했다. 권민준은 늘 자신에게 아첨하며 빌붙는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서윤은 그중 가장 입이 가볍고 욕심이 많은 한 명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최 집사는 과거 인연이 있던 흥신소를 통해 마치 경쟁제약회사의 내부 정보인 것처럼 꾸며 바이오셀텍의 임상 3상이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가짜 정보를 그에게 전달했다. 정보는 정확히 그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 들어갔다. 권민주는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자신의 측근으로부터 이 특급 정보를 전해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이것은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그는 정보의 출처를 의심하기는커녕 오직 자신만이 이 기회를 잡았다는 우월감에 도취되었다. 권민주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은 물론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끌어모으고 심지어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한지혁은 재무팀에서 그의 위험한 자금 흐름을 송금 보듯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조용히 눈을 감아주었다. 그는 권민준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권민준과 그의 추종자들은 비밀리에 바이오셀텍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식 관련 커뮤니티와 SNS의 익명으로 곧 엄청난 호재가 터질 것이라는 식의 글을 올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이오셀텍의 주가는 매일같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치솟자 권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젖었다. 그는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자신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렸다. 그는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인 권태만에게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갔어요. 구닥다리 같은 경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미래는 금융과 정보에 있다고요라며 가르치려 들기까지 했다.
권태만은 아들의 철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서윤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이오셀텍의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순간 한지혁은 서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낚싯줄까지 삼켰습니다. 이제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었다. 서윤은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그동안 한지혁이 수집한 모든 증거, 즉 권민준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자금 출처,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물들의 IP 추적 자료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이 증거 자료 묶음을 두 곳으로 보냈다. 한 곳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김민석 기자에게,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금융감독원의 주가 조작 특별조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재앙이 시작되었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셀텍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동시에 서윤과 지역이 사전에 매수해 두었던 세력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냈다.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추락했다. 상한가를 기록하던 주식은 몇 분 만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팔겠다는 주문만 쌓였다. 권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화면 속의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가 투자한 수백억 원이 단 몇 분 만에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민석 기자의 단독 보도가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아우라 그룹 황태자 권민준, 주가 조작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여론 조작 정황 포착. 기사에는 권민준의 실명과 함께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권태만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뉴스를 보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대형 스캔들이었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마저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다. 권민주는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의 사무실과 자택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어리석은 황태자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왕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권민준의 스캔들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태만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제국에 처음으로 닥친 거대한 쓰나미였다. 언론은 연일 아우라 그룹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고 주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라며 거세게 압박했다. 권태만은 평생 처음 겪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위기관리팀을 닥달했다. 민준이 놈은 어차피 어리석은 짓을 한 것뿐이야. 중요한 건 이 사태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아우라 그룹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여전히 주변을 압도했다. 그는 이 위기를 돈과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지시는 법무팀을 향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권민준의 혐의를 경험 없는 젊은 투자자의 순진한 실수로 포장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언론 홍보팀에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비판적인 기사들을 막고 아우라 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을 부각하는 물타기 기사를 쏟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방식은 늘 그랬듯 진실을 덮고 힘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그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비자금으로 관리해온 동맹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검찰 고위 간부,
여당의 실세의원, 금융감독기관의 국장, 그들은 권태만의 돈과 후원으로 현재의 자리에 오른 그의 가장 굳건한 방패막이들이었다. 그는 그들이 이번에도 자신의 뒤를 봐줄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박 총장, 나 권태만이야. 내 아들 일 때문에 시끄러운데 수사팀에 너무 과욕 부리지 말라고 힘 좀 써주게. 알지? 이번 연말에도 두둑이 챙겨줄 테니. 그는 평소처럼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박 총장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권 회장님, 지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원칙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만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굽실거리며 그의 청을 들어주던 자가 감히 원칙을 들먹인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반응은 대동소이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권태만은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의 불안감은 정확히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폭로 전문 사이트 코리아 리크스에 아우라 그룹 권태만 회장의 비밀 장부라는 제목의 파일이 업로드된 것이다. 파일이 공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 파일은 바로 한 지역이 찾아냈던 판도라의 원본이었다. 그 안에는 권태만이 지난 5년간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의 상세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 장소, 금액, 전달 방식, 심지어 청탁 내용까지.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부패 카르텔의 생생한 민낯이었다. 세상은 경악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자들은 하나같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구체적이어서 그들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상황은 이제 권민준의 주가 조작 스캔들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거대한 권태만 게이트로 번져나갔다. 권태만의 동맹들은 이제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살아남기 위해 그를 필사적으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권태만 회장의 부도덕한 청탁을 거절했다거나 오히려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식의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어제의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어 그의 등에 칼을 꽂았다. 권태만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보았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악재나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정교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내부의 배신자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경쟁 기업의 소행인가? 그는 필사적으로 적의 정체를 추리하려 했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2년 동안 자신의 저택에서 유령처럼 일하다가 보석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쫓겨난 비천한 가정부 박민서의 얼굴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한편 최 집사의 작은 한옥에서 강서윤은 노트북 화면으로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그녀가 유출한 자료에 대해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옆에서 최 집사는 감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권 회장도 필사적으로 반격해 올 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다음 단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권태만의 외부 방패는 모두 부서졌어요. 이제 남은 건 아우라 그룹이라는 성체뿐이죠. 이제 그 성벽 안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킬 시간이에요. 그녀는 한 지역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다. 외부의 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부의 동지를 깨울 때입니다. 권태만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권태만 게이트의 후폭풍은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를 강타했다. 회사는 방향을 잃은 거대한 유령선처럼 표류했다. 회장인 권태만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혔고,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만이 복도를 떠돌았다. 권태만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아우라 그룹에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 바로 강서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혼란이야말로 썩어빠진 내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다음 수는 성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문을 열 동지들을 규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책을 수행할 사람은 최 집사밖에 없었다. 서윤은 최 집사에게 몇몇 사람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건넸다. 그들은 모두 강 회장이 살아있을 때 회사의 중추를 이루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권태만이 회사를 장악한 후 그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반대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명예롭지 못한 퇴직을 강요당한 옛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 회장의 경영 철학을 기억하고 아우라 그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이들이었다. 이분들을 만나주세요, 집사님.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이분들은 권태만에게 빼앗긴 아우라의 영혼을 되찾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용기가 없으셨겠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명분과 희망을 주어야 해요. 그녀는 한 지역이 정리한 권태만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핵심 증거 자료를 따로 담은 USB를 최 집사에게 건넸다. 최 집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돌아가신 주군에 대한 그의 마지막 의무이자 새로운 주군을 위한 첫 번째 임무였다. 그는 가장 먼저 윤상철 전무를 찾아갔다. 윤 전무는 강 회장의 창업 동지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사내에서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실력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5년 전 권태만의 취임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강제 퇴직당한 후 경기도 외곽에서 조용히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었다. 최 집사가 그의 소박한 자택을 찾았을 때 윤 전무는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그를 맞았다. 오랜만에 만난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만을 바라보았다. 이 늙은이를 어인일로 찾아오셨소. 최 집사, 윤 전무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 있었다. 최 집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현재의 아우라 그룹 사태로 옮겼다. 윤 전무는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찼다. 뉴스를 통해 보고 있어. 올 것이 온 게지. 권태만 그자가 회사를 맡은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피땀으로 일군 회사가 저런 파렴치한의 손에 놀아나는 꼴을 보니 밤에 잠이 오질 않소. 그의 눈에 떠오른 분노와 무력감을 확인한 최 집사는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전무님, 만약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긴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권태만을 끌어내리고 돌아가신 회장님의 뜻을 이어 아우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윤 전무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최 집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최 집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회사를 누가 바로잡는단 말이오. 최 집사는 품 안에서 서윤이 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권태만의 숨통을 끊어놓을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손에 쥔 주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벌어진 모든 사건들, 즉 제주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부터 권민준의 주가 조작 스캔들, 그리고 세상을 뒤흔든 비밀 장부 폭로까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윤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집사를 바라보았다. 대체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그의 질문에 최 집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회장님의 따님 서윤 아가씨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가씨께서 직접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윤 전무의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최 집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윤 아가씨, 5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가녀린 소녀. 그는 그녀가 충격으로 유학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 소녀가 이 모든 복수극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최 집사는 서윤이 지난 5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권태만의 저택의 가정부로 들어가 2년간 굴욕을 견디며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윤 전무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의 말은 주먹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세게 쥐어졌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어린 상속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 전무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에 푸른 텃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뒤를 돌아 최 집사를 향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회의감이 아닌 오래전 잊었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이 늙은이의 남은 인생, 돌아가신 회장님과 아가씨를 위해 바칠 준비가 되었소. 그날 이후 아우라 그룹의 물밑에서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윤 전무는 최 집사와 함께 권태만에게 쫓겨났던 옛 동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윤 전무의 설득과 서윤이 제공한 명백한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상속녀가 돌아왔다는 사실 앞에 기꺼이 힘을 보태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소액 주주들을 규합하고 현직 임원들을 설득하며 보이지 않는 세력을 키워나갔다. 강서윤의 군대가 마침내 성 안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망은 권태만의 목을 향해 시시각각 좁혀오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과 자택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충직했던 수하들은 하나둘씩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으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예측 기사를 쏟아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은 이제 파도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권태만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을 해외의 거대 투자 펀드에 매각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그는 적대적 M&A의 전문가로 알려진 한 투자 펀드와 물밑에서 접촉했다. 그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그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해외 도피를 보장받기로 약속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겨
마지막 한탕을 챙긴 뒤 법의 심판을 피해 유유히 사라질 생각이었다. 이것은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주주들 모두를 배신하는 최악의 수였다. 이 은밀한 움직임은 즉시 한 지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그는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과 해외 법무팀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곧바로 강서윤에게 보고했다. 권태만이 회사를 팔아넘기고 도망치려 합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매각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서윤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권태만의 마지막 발악이 무엇일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싸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수였다. 그녀는 즉시 윤상철 전무를 비롯한 내부 동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긴급 이사회를 저지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태만은 여전히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였다. 그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매각 안건을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명분이 필요해 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 서윤은 밤새도록 자신이 수집했던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모두 그를 감옥에 보내기엔 충분했지만 긴급 이사회라는 열차를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 모든 범죄의 시작점이자 가장 추악한 비밀, 즉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 운전대를 잡았던 이 기사. 그는 사고 직후 회사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호련히 사라졌었다. 당시 경찰은 그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 이 기사야말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의 열쇠를 쥔 유일한 증인이었다. 최 집사님,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윤은 최 집사에게 이 기사의 낡은 인사 기록 카드를 내밀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긴급 이사회는 불과 사흘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 대한민국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를 찾아내 5년간 닫혀있던 그의 입을 열게 해야만 했다. 최 집사는 과거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흥신소 직원들과 전직 형사들까지 동원되어 전국적인 수소문이 시작되었다. 하루, 이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이사회가 바로 다음 날로 다가온 저녁,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추적이 결실을 보았다. 이 기사는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사찰 근처에서 양봉을 하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서윤과 최 집사는 그날 밤 망설일 시간도 없이 곧바로 강원도로 향했다. 굽이굽이 이어진 어두운 산길을 달려 그들은 마침내 이 기사가 머무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남자는 경계심을 가득 드러냈다. 그는 5년의 세월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에 찌들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누구신데 이 밤중에 찾아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리고 있었다. 최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기사, 나 최 집사 일세.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신 강 회장님의 따님이시네. 그 말에 남자의 눈이 공포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손사래를 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시오. 그의 격렬한 반응에 서윤은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듣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5년 전 그날 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선생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신다면 선생님은 평생을 살인자의 공범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서윤의 단호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에 남자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두막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쥔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5년간 그를 악몽처럼 짓눌러왔던 그날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사고 직전 권태만이 그에게 비밀리에 연락해왔다는 사실. 브레이크에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특정 구간에서 차를 절벽 쪽으로 몰기만 하면 된다는 악마의 속삭임. 그리고 그의 병든 아들의 수술비와 평생 먹고 살 돈을 대가로 받았다는 끔찍한 고백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는 떨고 있는 남자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선생님, 지금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영상으로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이 선생님께서 속죄하고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서윤의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마침내 강서윤은 권태만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비수를 손에 넣었다. 이제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잔처럼 팽팽하고 위태로웠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불안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평생을 바친 회사의 운명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될 터였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태만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남기 위한 도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고 절박함이 묻어 있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지금 우리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 빚어진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는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해외 투자 펀드 블랙스톤 캐피탈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인수 제안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블랙스톤은 우리에게 막대한 자본을 수혈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약간의 지분 변동은 있겠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저를 믿고 이 제안에 동의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를 회사의 위기로 포장했고 회사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 미화했다. 몇몇 이사들은 이미 그에게 매수되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사들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 중에는 강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권태만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 거짓말인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윤상철 전무가 조용히 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회장님, 이 안건은 너무나도 성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만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윤 전무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내며 으르렁거렸다. 윤 전무, 지금 제정신이요? 이 배가 가라앉으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곧 공멸하자는 뜻으로 알겠소.
그의 협박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다.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지 화면처럼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차갑고도 기품 있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중년의 변호사와 최 집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사들은 처음 보는 여인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권태만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박민서, 아니, 그 비천한 가정부와 닮았지만 눈빛과 분위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인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의 빈자리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특히 권태만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제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의 신고 강민철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서윤, 그 이름은 지난 5년간 회사에서 잊혀진 이름이었다. 특히 강 회장과 함께 일했던 원로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서윤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강 회장의 모습을 보았다. 권태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말도 안 돼. 넌 유학을 떠났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반응을 무시한 채 자신의 변호사에게 고갯짓했다. 변호사는 익숙하게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자리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권태만 씨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이유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 첫 번째 파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판도라의 비밀 장부였다. 화면 가득 펼쳐진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과 뇌물 장부를 보며 이사들은 경악했다. 한 지역이 정리한 자금 흐름도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권태만이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권태만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권민준의 주가 조작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한 지역이 분석한 자료는 권민준의 배후에 권태만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당신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죄를 덮고 도망치기 위해 회사를 제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권태만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서윤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원도의 어두운 오두막을 배경으로 초췌한 모습의 이 기사였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진실, 권태만의 지시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던 모든 과정을 눈물로 고백했다. 악마, 저 사람은 악마입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사의 절규가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권태만은 단순한 횡령범이나 배임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를 배신하고 살해한 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희대의 살인자였다. 권태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그의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의 성은 한 줌의 재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곧장 권태만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권태만 씨 살인 교사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읊는 소리가 권태만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힘없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한때 제왕이었던 자의 비참한 퇴장이었다. 권태만이 검찰에 연행된 후 회의실은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그들 위에서 제왕처럼 군림하던 거대한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한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그 침묵을 깬 것은 강서윤의 차분한 목소리였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속녀로서의 무게와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책임감만이 담겨 있었다. 윤상철 전무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모든 이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아니, 회장님,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행동을 시작으로 강 회장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 이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아우라 그룹의 정통성과 정신이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서윤의 귀환은 단순한 경영권 교체가 아닌 잃어버린 왕국의 재건을 의미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권태만 게이트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권태만은 살인 교사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아들 권민준 역시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그들의 부패에 기생했던 수많은 권력자들 역시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죗값을 치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을 본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아우라 그룹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강서윤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우라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상속녀의 등장은 언론과 경제계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한 채 묵묵히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었다. 권태만 체제 하에서 부역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다. 그 빈자리는 윤상철 전무와 같이 능력은 있지만 권태만에게 밉보여 한직에 머물렀던 실력 있는 인재들로 채워졌다. 회사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맑아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부패에 동조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고 강서윤은 자신의 승리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숨은 영웅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실로 한지혁을 불렀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서는
그에게 서유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를 건넸다. 이제는 더 이상 익명의 동맹 K와 내부 정보원 H가 아니었다. 그들은 회장과 직원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한지혁 대리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의감 덕분에 아우라가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한지혁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녀는 한지혁에게 CFO, 즉 최고 재무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일개 대리에서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책임지는 최고위 임원으로의 수직 상승이었다. 한지혁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감히 그런 중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한지혁 씨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진지했다. 앞으로 아우라의 재무 역시 단 한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의 정직함과 능력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투명하고 깨끗한 아우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녀의 확고한 신뢰에 한지혁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사명감과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 집사는 회장 비서실의 총괄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늙은 몸이라며 사양했지만 서유는 집사님은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제 곁에서 제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봐 주세요라며 그의 곁을 부탁했다. 최 집사는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매일 아침 과거 강 회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성스럽게 서윤을 위한 차를 준비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강서윤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태만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무리하게 확장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대신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었던 정도 경영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내 소통을 활성화했다. 사람이 곧 자산이라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경영 모든 곳에서 되살아났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서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무실이었던 회장실에 온전히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지난 몇 달간 그곳은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한 그 공간을 섣불리 차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진을 부드럽게 닦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이 도시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쫓겨난 가정부 박민서였다. 그녀는 굴욕과 절망 속에서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 대신 이 거대한 회사를 이끌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서윤아,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에서 나온단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일이란다. 그녀는 손에 쥐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대신 미래를 건설할 망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서윤 회장과 함께 아우라 그룹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